72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 이줄 지십시오.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자, 그래서 보증금이 만약에 보증금이 500만 원에다가 월세가 45만 원입니다. 45만 원. 이런 경우에는 월세 곱하기 100을 한다고요. 곱하기부터 먼저 하죠. 그러면 4,500만 원 더하기 500 하면은 4,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4,500이 5천 되네. 이렇게 하면 40만 원 해야 되겠네요. 40만 원 하면 4,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4,500이죠.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된다고요? 어디에다가? 4,500만 원. 4,500만 원. 근데 제가 좀 계약 수학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4,500만 원. 만약에 이게 아까 이게 45만 원이었다면 5천만 원이니까 그대로 그냥 5천만 원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됩니다. 요율은 상가인 경우 최대 0.9%까지 될 거고 주택이라면 뭐 0.4나 0.5 그 0.4인지 0.5인지는 암기할 필요 없고 준다고 했죠. 시도 조례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조례 시도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 저도 시도 조례 다 암기 못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시도 조례가 다 똑같습니다. 16개 시도가. 지금 인터넷에 중개보수라고 치면 거의 아예 계산기가 다 나와요. 네이버나 다음에 중개보수 또는 뭐 중개수수료 이런 거 치면 계산기가 다 나온다고요. 얼마에 거래했는지. 그러니까 속일래야 속일 수도 없다고. 어플 깔지도 않아도 그냥 네이버 다음에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이런 거 치면 계산하는 방식이 다 나와요. 그냥 빈칸에다가 얼마에 거래했는지 입력만 하면 자동적으로 다 계산돼 나와요. 근데 월세가 40만 원인 경우입니다. 40만 원.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면 4,500만 원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4,500만 원밖에 안 나오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70 하면 4,7은 28, 2,8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하면은 3,300만 원 곱하기 요율을 하는데 만약 0.9%라고 계산하면 상가라서 3927 하면 얼마? 29만 7천 원이에요? 29만 7천 원이고 이게 5천만 원에 0.9를 곱하면 5945 45만 원 45만 원하고 29만 7천 원하고 차이가 얼마입니까? 15만 3천 원 차이 나죠? 맞아요? 15만 원 3천 원. 즉 5천만 원에서 1원만 쪽 깎아주세요. 1원 깎아주면 중개보수가 15만 3천 원 날라간다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들이 만약 이런 거 이거 주인한테 월세 55만 원만 좀 깎아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 해줘요 안 해줘요? 딱 잘라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말 물어보지도 않고 아예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겨우 깎아가지고 50만 원 하던 거 45만 원 지금 급매 나온 건데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개업공개사 선에서 잘라버려요. 왜? 중개보수가 내려가니까 그렇죠. 그 인터넷 치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계산기.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다고 요즘은 다. 변호사비는 계산하면 안 나오는데 중개보수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어요.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이하 X 미만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밑줄 치는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놔야 되겠다.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곱하기 70을 한다. 왜 70 하냐? 6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규칙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그럼 이런 거 숫자는 암기해야지. 왜냐고 따져도 아무도 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73페이지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밑줄 치시고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밑줄 치시고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밑줄 치시고요.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동일 3번 들어가야 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요거는 케이스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눌러 사는 경우죠.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그래서 돈 잘 버는 교육공개사들은 이런 거 어레인들 간에 이간질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이렇게 이거 매매밖에 못 받는데 집 팔고 이 매수인한테 잘 이야기해가지고 그 원래 집주인 살면 불만이 많아가지고 싸게 팔았다고 집 다 부술 수 있으니까 다른 데 세놓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당했어요. 이렇게. 제가 집 팔고 지금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입주 3개월 전에 집이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만 좀 살자, 이게 월세 달라는 데를 줄 테니까 3개월만 살다가 입주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매수인. 그래 놓고는 갑자기 뭐 아들이 어디 군대 간 아들이 어디 들어와야 돼서 절대 계약 깨면 깼지 안 된다. 그 알거든, 계획공개사가. 제가 꼭 일 팔아야 된다는 걸. 왜냐면 9년 만에 내놓고 9년 만에 팔렸어요. 경기도 광주에 제가 충동적으로 구매를 해서 경기도 광주에 그냥 그 원장님이 사라고 하더라고. 그 학원 강의하러 갔는데 그 원장님이 MGM 500만 원 받아 먹었더라고. 그 받으려고 무조건 분양받아라 해가 미분양된 건 딱 하나 남은 걸 분양받았는데 산꼭대기 산에 지어가지고 앞에서 보면 1층인데 뒤에서 보면 지하예요. 거의 아파트인데 경사도에 이렇게 지어놔놓으니까 9년 만에 안 팔리다 9년 만에 팔리는데 얼마나 팔고 싶겠어요. 지금 당장 3개월 후에 입주해야 되는데 이거 못 팔면 잘못하면 잔금 들어갈 돈도 마련하지도 못하는데 꼭 팔아야 되는 걸 알고 교육공개사 저 인간은 무조건 판다. 아무리 뭐라고 조건 제시해도 무조건 파니까 안 된다. 무조건 아들 들어가야 된다고 우겨라. 이렇게 다 나중에 뒤에서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중개보수를 하나밖에 못 받으니까 그럼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 또 세입자한테 받고 1타 4피잖아. 이거 하나 팔고 세입자한테 받고 주인한테 받고 또 저한테 받고 매수인한테 받고 네 군데 받을 걸 동일 하면 두 군데밖에 못 받잖아요. 매도인 매수인한테 밖에. 이런 게 적성에 안 맞으면 이간질하는 게 적성에 안 맞으면 바로 개업하면 안 돼요. 좀 적성에 맞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동일 3번입니다. 이걸 민법에서는 점유 개정이라고 하죠. 점유 개정. 개정이라는 것은 고쳐서 다시 정했다 이 말이에요. 정할 정자죠. 이게 점유 개정. 들어봤죠? 민법에서 점유 개정. 인터넷 쳐봐요. 그럼 빨리 지금 점유 개정이란 말 나온 줄 아는. 이 민법에서 중요한데 뭘 처음 들어봐요. 점유 개정 안 나와요? 그 나오면 읽어보고 공부하시라고요. 점유 개정. 점유를 다시 고쳐서 정하는 거라고요. 주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가 세입자로 점유를 하는 거잖아요. 타주 점유에서 자주 점유에서 타주 점유로 점유를 개정하는 거죠. 읽어보세요. 어쨌든 인터넷 찾아보고 모르는 단어 나오면 자꾸 읽어봐야 돼. 민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양가 5번 중개보수의 산정 방법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죠.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이런 나라들은 일방으로부터 받더라고요. 제가 그 나라 법은 모르겠는데 관행은 교육공개사들한테 물어보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쪽만 받는데요. 매도인한테만 받아요. 외국에는. 주로 선진국에는. 우리나라는 양쪽에 다 받죠. 쌍방에 다 받습니다. 그 미국 같은 데는 뭐 주마다 미국이
50개 주고 캐나다도 10개 주죠. 주마다 다 법이 다 다릅니다. 캐나다도. 캐나다 퀘벡주 이런 데는 완전 프랑스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데 대체로 미국 같은 데는 8%에서 4% 정도 하더라고, 중개보수가. 그래도 한쪽만 받으니까 양쪽 나누면 절반 4% 받아봐야 2%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0.9% 양쪽 다 받으면 1.8%죠. 별 차이 없다고요. 그리 따지면. 어쨌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항상 중개보수를 계산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쌍방으로부터 다 받는 거. 근데 갑으로부터, A로부터, 임차인으로부터, 매도인으로부터 한 명을 특정하면 곱하기 2 하면 안 되죠.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중개보수는 총액은 얼마인가, 뭐 최고 한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하면 곱하기 2 해야 돼요. 양가로 6번. 산출된 중개보수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요. 동그라미 2번. 주택 및 실비의 경우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중개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된다. 그 맨 마지막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에 따른다. 밑줄 치세요.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 이거 밑줄 치시고 우리 프린터는 4번에 있습니다. 4번. 4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4번. 맨 밑에서 세 번째 까만 별표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 정지 전부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하지요. 중개보수는 중개행위를 한 장소가 중요하다고요. 사무소가. 그래서 주된 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주된 사무소 시도조례,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분사무소 관련된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나머지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고 다만 지도감독은 그 프린트 4번에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 보니까 지도감독은 둘 다 가능이라고 돼 있죠. 둘 다 가능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중개보수 적용 기준에 권리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권리금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은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중개보수는 많이 못 받잖아요. 법정 한도만 받을 수 있죠. 최고 0.9밖에 못 받죠. 0.9%밖에 0.9가 아니라 0.9%입니다. 퍼센트인데 어떤 분이 또 계산기 가지고 0.9를 곱해도 안 되는데요 하더니 0.9 곱하면 90%죠. 엄청나게 많죠. 0.9 곱해도 안 되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요.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 퍼센트 해야 됩니다. 이렇게 0.9%를 하든지 아니면 0.009? 0두 개 해야 돼요. 0.009? 0.009를 곱하든지 아니면 0.9% 계산기 보면 퍼센트 다 있어요. 그냥 퍼센트 누르면 돼요. 실제 인터넷에 그런 질문 올라오더라고. 이게 네가 0.9 하면 된다고 했는데 아무리 곱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묻던데 퍼센트를 안 눌러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중개보수 지급시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 밑줄 치세요. 이게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계약 성립되면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지금은 잔금 처리해야 받을 수 있다고요.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잔금 처리해야, 현실적으로 대부분 잔금 처리해야 받주고 있죠. 현실적으로는. 2번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은 법의 위반이 아니다. 예, 부가가치세 내모하시고요. 부가가치세라는 말이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물건에는 원래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원래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포함되어 있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호텔에서 밥 먹으면 부가가치세 별도, 봉사료 별도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따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식당에는 그냥 밥값 10,000원 하면 그 부가가치세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중개보수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중개보수 100만 원 외에 100만 원이라면 만약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10만 원 더 받아도 되고요. 간이과세 사업자라면 3만 원 더 받아도 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3%예요. 일반 과세 사업자는 10%죠.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는 세법에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원래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을 하면 나오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중개업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중요할 수 있는데 주변을 잘 봐야 돼. 주변에 전부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을 처음부터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매출액이 4,800만 원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 사업자로 바뀌게 되죠. 처음에는 간이과세 사업자로 하면 돼요. 또 부가가치세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에서 월세 곱하기 100이 환산보증금이잖아요. 환산보증금을 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곱하기 100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 있으면 빼고 곱하기 100이고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다면 포함해서 곱하기 100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빼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100만 원에서 그 부가가치세를 빼면 계산하기 힘들죠. 우리 카드에 밥 10,000원짜리 먹으면 부가가치세가 1,000원이 아니잖아요. 900 뭐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900 몇십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월세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00만 원 돼 있다면 그냥 포함된 금액 곱하기 100을 하고 보통 계약서에 그렇게 구분돼 있어요. 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부가가치세 포함 이렇게 돼 있다고요. 포함돼 있으면 포함된 금액에 곱하기 100 별도라고 돼 있으면 별도 그 부가가치세 빼고 곱하기 100 하면 된다고요. 판례가.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거래 금액을 적어요. 실제 거래 금액을. 그때 금액은 입주권, 분양권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요. 등기된 이후에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요약집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을 안 넣어놨네요. 개정된 게 아니어서. 거기 자금 조달 계획 107페이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는 개정돼 가지고 적어놨는데요. 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서브노트 107페이지 보세요. 107페이지. 뭐 우리 보면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이런 거 많이 나왔죠? 그 전자문서는 여기에 그 오른쪽 메뉴에 있는 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 MOLIT go.kr 여기에서 전자문서로 하면 됩니다. 모든 거 다 전자문서로 가능하다는 거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캡처해 가지고 업로드 하라고 이렇게 다 전자문서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그냥 전자문서 가능 불가능만 나오지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이 요약집에는 없는데 아마 기본서 보시면 부가가치세 포함 제외가 분양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분양가가 1억이라고 하면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제외해버리려고 하면 골치 아파요.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딱 9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적고요. 우리 등기하고 나서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고요. 서식에. 그래서 부가가치세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73페이지 요약집 서브노트 73페이지 다시 73페이지 실비를 보니까 실제 들어간 돈인데 우리 아까 프린트 52번
52번에 15번, 16번에 있었죠? 52번에 15번, 16번, 15번, 16번 있었습니다. 누가 부담하는지를 주의하시라고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구한테 받는다?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고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그 밖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73페이지 맨 밑에 권리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74페이지 맨 위에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밑줄 쳐놨죠?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52번에 15번, 16번 누가 부담하는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거는 매수인이 내야 된다는 거 이해되잖아요. 그 매수인이 불안하니까. 근데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매도인이 내야 된다는 거는 이해돼요? 안 될 수 있죠. 현실적으로는 매도인한테 안 받고 현실적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법무사가 내줍니다. 법무사가 카드 같은 거 이런 거 비번 알려줘요. 거기서 아니면 어느 정도 2만 원, 3만 원 충전해 놓고 다 쓰면 다시 말하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법무사들이 돈을 대줍니다. 열람 수수료를. 보통 8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800원 뭐 그 금액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저도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시험에 나오면 매도 임대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민법 판례에 보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동시행 관계에 있다. 동시행이란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래서 매매대금이 10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아주 소액인 10만 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해서 10만 원 가압류 말소하기 전까지는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10만 원 가압류 말소되고 깨끗하다. 등기사항 증명서 떼가지고 다 말소했으니까 깨끗하니까 잔금 달라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하는 비용을 누가 내야 된다고요? 매도인이 권리관계가 깨끗하다는 걸 입증해야 잔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동시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매도인,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요. 뭐 물론 반드시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매도인, 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다고요. 안 받고 개업공개사가 자기 돈 냈다고 위반은 아니죠. 받을 수 있다고 매도인, 임대인한테. 자, 74페이지 영수증 교부 등입니다. 3번. 옛날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됐다. 삭제됐기 때문에 지금은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또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법정 서식도 없고 교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중개보수 받으면 개업공개사들이 영수증 교부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근데 법적 공인중개사법상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옛날에 공인중개사법상 영수증 서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우리 서식은 전부 A4 용지 이렇게 크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지금 중개사무소에서는 영수증을 이거 절반 정도 은행 전표처럼 잘라서 종이를 아끼려고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보망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영수증이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은행 전표처럼. 옛날에는 법정 서식은 크게 되어 있다고. 지금 모든 서식은 다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크게 되어 있잖아요. 크게 우리 책처럼 지금 B5 용지로 되어 있죠. B4라고요? 제가 A4라고 했는데 B5 용지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책이 이게 지금 B5잖아요. 지금 책 이 정도 돼 있다고요. A4는 요보다 좀 더 크죠? B5 용지로 돼 있어요. 모든 서식이 법정 서식. 그래서 법정 서식은 없고 그냥 아무거나 영수증은
돈 준 사람이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는 없죠. 특히 법인인 경우는 그 법인 장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반드시 영수증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해서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았으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은 교부해야 됩니다. 묻지 않고 현금 영수증 필요합니까? 묻지 않고 교부해야 돼.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근데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거 현금 영수증 필요합니까? 이런 거 묻죠. 현금으로 상품권 이런 걸로 사면. 상품권도 현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물으면 예 하면 교부해 주는데 우리 원래대로 하면 그 물으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원래대로는. 그 부가가치세법 등에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님들이 엄청나게 저한테 질문 많이 해요. 현업에 나가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계약했습니다. 주로 원룸 같은 거 1년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뭔 일이 있어서 6개월 만에 나가면 복비는 중개보수는 나가면 중개보수 원래 또 개업공개사가 또 다른 데서 내야 되잖아요. 그럼 중개보수 또 내야 되죠. 그 비용을 이 현 세입자가 내냐, 계약 깨고 나가 약속 못 지키고 중간에 나간다고요. 현 세입자가 내냐 아니면 주인이 내냐 이 말이에요. 뭐 누가 내요? 누가 내냐고 틀리도 말을 해보시라고.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주인이 내야 된다고. 보고 밑줄 지났잖아요. 누가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임대인이 그 판례도 적어놨죠. 2번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고 나가는 경우 법률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중개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므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거래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낸다고. 거래 당사자가 누구예요? 임대인하고 새로운 임차인이죠. 옛날 임차인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 거래 계약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해서 임대인이 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전부 임차인이 내고 있죠. 현실적으로는. 그럼 왜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내냐 하면은 임차인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똑똑해가지고 나는 못 내겠다. 법에 임대인 내게 돼 있다 이러면 건물주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원래 1년 계약에서 6개월 만에 나가면 남은 6개월간 차임을 받을 수 있어요. 월세를. 주인은. 그럼 그 차임 받아, 그거 까고 6개월간 차임 까고 나머지 내주고 그거 가지고 중개보수 내면 된다고요. 근데 주인이 그 대신에 복비는 네가 부담해라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합의가 되면 그대로 해야 돼. 합의가 되면 이거 안 받을 테니까 6개월 차임은 안 받을 테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들 길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어요. 2년 뭐 6개월 만에 나가도 2년분 차임 내야 돼요. 계속 월세. 이론적으로는. 주인이 착하니까 그냥 월세 남은 건 안 받을 테니까 중개보수는 네가 부담해라. 그 중개보수가 더 적잖아요. 월세는 뭐 한 40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3, 40만 원 이상. 그 원룸 같은 거 해봐요. 중개보수 제가 받아봤는데 10만 2천 원, 3천 원밖에 안 돼요. 월세 40만 원짜리 0.40 월세 저는 무보정 월세 40만 원 해봤는데 그럼 70이잖아요. 곱하기 75 5천만 원 안 되니까 47은 28 2,800만 원 곱하기 0.4 하면은 3, 42 30만 원이라도 12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그 차라리 부담하더라도 월세 남은 기간 월세 안 낸다고 하면 주인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실은 임차인 내지만 시험에 나오면 누가 내야 된다? 중개보수는? 임대인 내야 되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직 이게. 자, 중개보수 그 종합 이때까지 했던 거 정리해 놨습니다. 중개보수는 쌍방이 부담하는데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둔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의뢰인이 부담한다. 자, 그 다음에 그게 밑에 판례 두 개 보겠습니다. 맨 밑에 판례. 중개보수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다. 이거는 민법 판례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다.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판례는 뭐냐면 월세, 상가 임대차도 알선하고 거기에 대해 권리금도 알선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도 받아주고 임대차도 알선하면서
권리금 얼마 받아주면 2천만 원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개보수 권리금 알선 대가 두 개 포함해가지고 2천만 원 받았다고요. 그러면 법 위반, 예를 들면 1억짜리 보증금 1억, 뭐 보증금은 없다 치고 그냥 월세만 1억 100만 원이라고 봅시다. 월세 100만 원이나 보증금 1억이나 같죠. 환산보증금은 곱하기 100을 하니까. 월세 100만 원이라는 말은 결국 보증금 1억하고 같다고 본 거예요. 상가에서는. 그 환산보증금이 곱하기 10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IMF 때는 2부로 쳐가지고 받았어요. 2부로. 25% 이렇게 받았다고요. 옛날에는 IMF 때는 보증금 1억이면 월세로 200만 원 받았다고. IMF 때 은행에 1억 저축해 놓으면 이자가 200만 원 나왔어요. IMF 때. 지금은 20만 원도 안 나온다는 것 같더라고요. 1억 저축해 놓으니까. 저는 돈이 없어 저축 안 해봤는데 누나 말로는 한 16만 원인가 15만 원 돈밖에 안 나온다더라고요. 저축해 놔도. 근데 옛날에는 25% 이자가 그랬다고 IMF 때. 그때는 20% 뭐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곱하기 100을 한다는 거는 요구 수익률을 10% 정도로 본 거죠. 10%도 안 되는 거죠. 1년에 곱하기 100이니까 10달에 곱하기 100 한 거면 10%지만 1년에 어쨌든 약 10% 정도로 본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그럼 자 월세 100만 원 중개하고 권리금 1억 중개했다고. 권리금 1억 받도록 해주고 월세 100만 원짜리 중개하고 두 개 합해서 2천만 원 받았다고요. 그 대신에 영수증에는 중개 보수 및 권리금 알선 대가, 권리금 알선 수수료 해가지고 2천만 원 이렇게 받았다고요. 그래 받아놓으니까 주고 나서 고발했다고요.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았다고 돌려달라고. 0.9% 빼고. 상가 0.9%면 환산보증금 1억이면 0.9%면 90만 원밖에 안 되죠. 90만 원 빼고 나머지 돌려달라고 소송했는데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도 된다? 이거는 형사사건이에요. 이제 돈 돌려달라는 것보다 어쨌든 고발하면 합의하려면 이게 돌려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처벌받을 것 같으면. 처벌받으면 합의해야 되죠. 피해자고. 합의 안 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으니까. 안 돌려줘도 된다고요. 법정 보수 초과 0.9% 초과 상당액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즉 중개보수가 얼마이고 권리금 알선 대가가 얼마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구분 없이 두 개 합해서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받아도 법정 보수 초과 상당액은 즉 0.9% 90만 원 초과된 90만 원 초과하면 얼마예요? 1,910만 원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판례는. 그래서 위반이 아니다. 영수증 써줄 때 잘 써줘요. 그래서 중개보수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 써주면은 위반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공인중개사법 끝까지 나갈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끝까지. 그 다음 주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